네, 오늘은 회귀계수의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회귀 모델 그 이제 가정을 하고 그 가정 하에서 이 리니어리티를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그 리니어리티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게 베타 계수의 이 양을 퀀티티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회귀 계수 또는 회귀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라고도 하죠.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여기서 회귀계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가 통계학에서 제일 관심 있는 두 가지 토픽이죠. 첫 번째는 이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추정량에 대한 평가, 검정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검증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하면 그냥 테스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집이 있다면은 그 통계라는 집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 추정, estimation, 이 추정 이론과 그리고 검정, 보통 검정이라고 많이 합니다. 테스팅.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통계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이 통계학과를 졸업하기 전까지 이 추정과 이 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추 이해하는 사람이 통계학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학 공부 아무리 오래 해도 얼추 알고 졸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통계학과를 안 나온 사람들은 얼추의 정도가 보다 가속화되어 있겠죠. 적당히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최소 기초 통계학은 아마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초 통계학에서 추정 검정 배웠잖아요. 그리고 수리 통계학도 이제 일정 부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추정 검정을 배웠어요. 우리는 배웠고 그 논리를 이 회귀 분석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정과 검정을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수업, 오늘 챕터의 목표라고 하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꼭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회귀 분석 성적을 뭐 A를 맞았다, 뭐 B 플러스 맞았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통계 실력과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무상관이에요. 그동안 제가 지켜봐온 바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봤을 때, 왜냐면은 적당히 문제 푸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루 전날 열심히 벼락치기 해서 시험은 잘 맞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시험으로 보통 가정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측정하는 식의 어떤 수업 교과목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만든다 그래서 통계학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도 이 사이비 의사 사의 예. 그래서 이 사이비를 말하는 건데요. 이 메디컬 닥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과학 사이비 과학을 말합니다. 이 사이비 과학 사이비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이 의사 과학 하지 않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usefulness of x를 측정을 하는데 predictor y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usefulness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이 usefulness가 이 베타 1이 어떻게든 이 0이 아닌 값으로 값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원해요. 근데 0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가설을 세운 이 모델에서 요 파트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만약에 0에 가까워지면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이게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운 회귀 모델의 리니어리티를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베타가 회귀 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usefulness 영향력 정도 영향력의 이 predictor response variable y response variable y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우리는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0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0이면 날아가게 돼. 0이면 날아가니까. 그런 논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타가 0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0이면 no linear relationship. 리니어가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리니어가 아니면 그냥 다 전반적으로 다 scattered observed value 하면은 이게 리니어리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non-linearity relationship을 하나의 예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컴퓨터 리페어 데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추론한 바로 맨 처음에 estimation 추정치 estimate 추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건 스칼라 값이죠. 값을 나타내요. 근데 베타 햇을 추정치 이게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정치가 나온 거긴 한데 이 추정치를 모델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구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sum of square x와 y의 공분선과 x의 분산 사이의 비율로 우리가 이 추정량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y가 확률 변수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량 베타 솔루션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추정량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서는 추정치의 값을 구했어요. 값을 구했고 그리고 우리 샘플로부터 나온 거죠. 우리가 추출한 샘플로부터. 그리고 이 추정량의 스탠다드 에러는 추정량 에스티메이터고 이 랜덤 베리어블이죠. 왜냐? 이 y가 랜덤 베리어블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확률 변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의 스탠다드 에러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죠.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스탠다드 에러 그렇게 정의한 스탠다드 에러의 값이 바로 0.5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추정량으로부터 구해낸 이 추정치, 이 추정량을
추정치, 이 값, 우리가 샘플로부터 출발한 이 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한 estimate, 이 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마나 이 추정량으로부터 구한 이 추정치가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 가능하니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이 랜덤 베리어블로부터 출발한 이 추정치가 이 추정량의 속성에 의해서 보여지는 이 스탠다드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우리가 추정한 추정치, 스탠다드 에러의 추정치가 0.55. 그래서 이 스탠다드 에러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구해낸 이 추정량으로부터 구한 추정치의 이 value가 신뢰를 할 수 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도는 거창하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그 신뢰도 분석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 값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제너럴한 측면에서의 척도입니다. 신뢰도가 높아지고 상식을 동원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낸 이 추정치의 신뢰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를 측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탠다드 에러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 말하는 거고, 이 0.5가 얼마나 신뢰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은 여기서 할 수 없어요. 물론 비교는 가능하죠. 다른 샘플이 있어갖고 그 샘플 혹은 다른 추정량을 가져와서 다른 데이터를 우선 생각해야 되겠다.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 추정량 비교를 했을 때 이 스탠다드 에러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다른 샘플로 우리가 구해낸다면 그랬을 때 이 추정치의 신뢰도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상대 신뢰성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지 이거 이상 논의가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슬로프가 제로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15.5가 뭐 그렇게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0에 가까운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에 있는 메저를 가져와서 15.5m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메저가 수만 마일, 천문학적인 단위의 이야기를 하는데 15.5는 되게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마이크로한 측면에서의 메저를 가져온다면 15.5는 엄청 큰 거일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툴 기준, 통계 검정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 이게 제로가 맞냐, 베타 1이 제로가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싶은 거죠. 15.5가 지금 샘플로 나왔는데 이게 0이냐? 0이 아니냐? 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statistical reasoning, 여기서 이제 통계적 그 검정을 해보는 거죠. 검정을 했는데 15.5가 by chance 그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 그러면 difference는 리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한 번, 100번 중에 딱 한 번 나오는 거다. 랜덤으로 컬렉션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아마 리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통계 검정의 아이디어입니다.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뭔가가 바이 찬스 랜덤으로 일어난 거냐, 아니면 자주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요. 그런데 15.5가 잘 안 나타나. 잘 안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 이건 뭔가 이 샘플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샘플에 있어서. 근데 자주 나타나. 그러면 이건 뭐 자주 있는 일이잖아. 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가 뭐 계속 성적이 C+, B+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회계 분석은 A+를 맞았어. 그렇다면 회계 분석에는 무슨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논리로 스태티스티컬 테스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디퍼런스를 고민을 해봅니다. 이 지금 통계적 검정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확률 분포로서의,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요거는 회계 분석뿐만 아니라 기초 통계학, 수리 통계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스태티스티컬 테스팅이 어떤 논리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량으로 구한 어떤 추정치가 어떻게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스탠다드 에러가 있어. 그 샘플로 구한 값이.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라고 칩시다. 근데 이 데이터 카운트는 똑같아. 100개예요 100개 100개를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있고 이 스코프는 이 인피니티이고 요 사이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지금 샘플 하나입니다. 샘플 집단 하나. 두 번째 샘플 집단은 100개가 있긴 있는데 막 여기 잔뜩 모여 있어. 잔뜩 모여 있어서 이렇게 두 집단이 있다고 칠게요. 샘플 1, 샘플 2. 근데 샘플 1, 샘플 2의 평균이 어때요? 평균을 뭐 x라고 할까요? x바 샘플 1 x 바이 샘플 2.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이 평균이 같아. 예. 평균이 같은데 하나는 분산이 막 퍼져 있어. 평균이 예를 들어서 1.5라고 칩시다. 이것의 스탠다드 에러, 이것의 분산은 이 스탠다드 에러라고 봐야 됩니다. 추정치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는 굉장히 커. 근데 이것의 스탠다드 에러는 어때요? 작아. 맞죠? 물론 이제 표본 평균의 스탠다드 에러는 정의가 스탠드 디비에이션의 루트 n을 나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요. 이 추정치, 이 추정량으로부터 구한 이 추정치의 스탠다드 에러가 여기서는 작다. S1 작다. 여기는 크다. 이렇게 분할이 되죠. 여기는 이제 이거는 이해되죠. 이제 이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 자, 이런 관점을 본다면 우리가 베타1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가 50이야. 50이면 뭐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스탠다드 에러가 0.5야. 그러면 이게 자주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이 크고 분산이 작죠. 분산이 크니까 어때요? 가끔씩 이게 15.5가 일어나. 그래서 여기 1.5라고 했지만 이제 이 기준이 0부터 이제 15.5죠.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극단치에 있는 값이 종종 일어난다. quite often. 스탠다드 에러가 크니까. 근데 작으면은 요 사이에 있는 이 베타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관점입니다. 왜냐면 분포가 이렇게 작으니까. 이 스탠다드 에러. 근데 분산이 크면은 평균은 0이라고 해서 너는 합해 평균은 0이라고 같은데 분산이 크니까 이거 종종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극한의 낮은 확률로 가야지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의 크기가 우리가 구해낸 추정치 15.5 앞에서 본 요 15.5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상대 비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일단 아니에요. 네, 상대적으로.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 범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초통계학 배우실 때 다 배운 거긴 한데 막상 또 다른 영역에 적용을 해보려면 헷갈립니다. 네,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재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가설 검정.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로는 귀무가설이라고 하고 대립가설. 근데 이 귀무가설에서는 일단 우리가 발견한 observed difference, 여기서는 이 회귀 분석에서는 베타 코에피션트의 값이죠. 추정치. 이 값이 우리가 구해낸 이 값이 랜덤으로 일어나는 거야. 너의 특별한 데이터, 너의 특별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혹은 특별한 메커니즘, 특별한 도메인 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혹은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 너무 감정에 이입됐나요? 생각할 필요 있어? 네, 이렇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뭐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hat? linearity를 말합니다. 선형성. 네가 말하는 회귀 모델에서의 선형성, 뭐 그거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특별하지 않아. 베타 1은 0이야. 수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 0이야, 0.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가설은 뭐예요? 아니야, 그 특별해. 0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두 가지의 논리가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회귀 모델, 회귀 분석 안에서의 가설 검정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이 억울해. 아이 억울.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임은 그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를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 떠넘겨져 있다. 예,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가설은.
적당하게 차이 나는 걸 원하지 않고요. 이게 진짜 그런지 확실한 입증 책임. 그래서 되게 웃긴 겁니다. 이 통계학 안에서의 이 가설 검정은 불공평해요, 사실. 대립 가설, 이 가설 검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입증 책임이 떠넘겨져 있고 그 강도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또 안 받아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한 놈들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확실한 놈들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언스를 하다 보면은 확실한 놈들만 시중에 떠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안 확실한 놈도 있지 않을까요? 안 확실한 놈들. 언어가 좀 이상하네요. 적당히 확실한 놈들. 적당히. 그런 놈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통계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이 통계 기법을 활용한 사이언스가 굉장히 바이어스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입증 책임 구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가설 검정해하고 p-value가 0.05보다 작으니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야호 하고 레포트 쓰고 졸업하고 이제 나가는 거지만, 혹은 나중에 통계 분석가가 돼서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런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여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입증 책임의 툴인 이 통계적 이 가설 검증의 방법론은 이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한 대립가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발견되어 있는 이 scientific knowledge가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통계학 내부에서 이제 좀 도전적인 학자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서 보여주는 무슨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6개월 이런 거 딱 들으면은 취업 가능 100% 보장. 그런 데서 수업을 듣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통계학과 나왔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이러한 가설 검정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본기에 이제 좀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p-value인데요. 이제 p-value까지 하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p-value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 p-value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테스팅 프로세스가 전제가 돼 있죠. 전제가 돼야 됩니다. 테스팅 프로시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도출된 결과로서의 p-valu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스팅 그 내부에서 그 테스트 프로세스의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회귀 분석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p-value가 나타났는데 맨 처음에 0.05가 생각났다. 이렇게 p-value를 발견했는데 0.05가 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라고 하면은 아마도 p-value를 명확하게 이제 얼추 이해한 학생의 가능성이 커요. 기초 통계학 듣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논의를 종결지으러 왔다. 내가 p-value는 이제 끝장낸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p-value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쉽게 얘기한 겁니다. 기무가설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확률값이에요.
이렇게. 네, 이건 불완전한 정의입니다, 사실은. 네, 불완전한 정의인데 하도 헷갈리고 하도 이 p-value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 발 물러서서 타협한 그 직관적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률값도 아니고 검정 통계량, 물론 검정 통계량과의 관계는 있습니다. 첫 번째 p-value가 발견이 됐다 라고 하면 0.1초 내로 귀무가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p-value. 왜냐면 가설 검정 하에서 도출된 값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설 내부에서 귀무가설의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귀무가설이 확인이 돼야 된다. p-value가 나타나. 0.05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회귀 분석 하에서는 귀무가설이 뭐였죠? 아, 그거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거였잖아요. 그거 리니어리티 없는 것 같은데? 베타 1이 0인 것 같은데? 가 귀무가설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사실. 네. 그리고 이 귀무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인데 검정 통계량이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해요. 베타 햇의 검정 통계량, 검정하기 위한 통계량인데 이 통계량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귀무가설 하에서 t 분포를 따른다. 이 t 내가 이건가? 아마 그럴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인데 이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어느 날 뭐 갑자기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 분포가 중심이 0인 t 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이 분포의 핵심은 어디예요? 여기 추정량, 에스티메이터가 있잖아요. 여기 추정량의 분포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검정 통계량 안에 뭐가 또 숨어 있어야 되면 추정량으로 만든 검정 통계량의 확률값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추정량을 보고 싶은 거예요. 추정량을 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추정량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정 통계량이 추정량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논리를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논리 한번 여기서 길 한번 잃으면은 바로 그 안드로메다로 바로 가죠. 하얀 나라로 바로 직행하게 되는데 좀 명확하게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갑자기 왜 생뚱맞게 등장했는지 이게 컨트롤이 약하네요, 제가. 이렇게.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이 변형된 검정 통계량, 추정량으로 구현한 검정 통계량 확률값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확률값이 낮으면 매우 낮다. 이 확률값이 만일 이 구현한 이 추정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검정 통계량 캐피털 T, 이 캐피털 T가 굉장히 작다. 뭐가 작아? probability가 굉장히 작다. 작다를 어떻게 되죠? 0에 근접한다. 근데 얼마나 작아야 돼? 얼마나 작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0.05. 예, 0.05가 몇 생뚱맞게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생략.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0.05면 일단 충분히 작은 숫자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5가 0.05보다 충분히 작으니까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확률값이 굉장히 작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면 앞에서 말한 대로 이거는 랜덤으로는 잘 안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랜덤으로는 잘 안 일어나.
반대로 얘기하면 랜덤으로 잘 안 일어난다. 아까 얘기했죠? 바이 찬스가 아니라 이건 리얼이야. 실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언더라인 메커니즘이 있어. 뭔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관계성, 여기서 말하는 리니어리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랜덤으로 일어난 게 아니야. 너무 확률이 작아. 우리가 발견한 이 값이 너무나도 확률이 작은 귀무가설 하에서 말씀. 귀무가설 하에서는 랜덤으로 잘 안 일어. 이게 말이 안 돼. 베타가 0이라는 것이 말이 안 돼. 너무 확률이 작은 일이야,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귀무가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맞아.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가 넘어가는 스토리가. 그래서 일단 기본은 자 p-밸류 나오면 귀무가설 0.1초 내로 이 0.1초 내로 귀무가설을 탐색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귀무가설은 뭐냐? p-밸류 0.05, 0.06, 0.01 뭐 나오면은 바로 귀무가설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회귀분석 하에서의 귀무가설은 베타 1이 제로다, 리니어리티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smaller this chance is stronger the evidence against the null. 뭐가 크면? 에비던스가 크면. 에비던스가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베타의 개수의 크기죠. 우리가 구한 추정치가 크면 클수록 null hypothesis와 반대되는 그와 배치되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p-밸류가 이용이 되게 돼요. 최종적으로 p-밸류가 그렇게 해서 이 검증, 통계 검정의 논리 하에서 이용이 되는 거죠.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왜 대립가설, 왜 귀무가설을 리젝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여야 돼? 에 대한 답변이 통계학과 출신인데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냐면 여기 어딨죠? 네, 여기. 예. 통계학과 나왔는데 그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유튜브 보면 광고 많이 나오던데. 예,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듣고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적당히 공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한번 공부 이제 오늘 했으니까 일단 요 정도 컨셉으로 큰 그림은 잡아놨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거는 이제 또 필요하겠죠. 네,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입증 책임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본질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되겠는데 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수업의 스코프를 확실히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공부하십시오. 대학원 가십시오. 대학원 가서 이제 추후에 심도 있는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귀 분석에서의 통계적 검정, 그 에스티메이션도 했고 그리고 검정도 했어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좀 신경 써서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공부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